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왜 물리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역학부터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물체의 움직임, 모션이라고 했죠. 이 모션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물체, 오브젝트의 움직임, 모션을 해석하는 학문을 키네마틱스,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 두 개가 나오는데 바로 오브젝트와 모션이에요. 자,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는 간단해요. 물체라는 뜻이고요. 좀 더 명확하게는 우리의 관심 대상 또는 관찰 대상이 되는 물체를 뜻합니다. 관찰 대상. 뭐 예를 들어서 천문학의 오브젝트는 뭐야? 천체가 되겠죠. 자, 다음 모션. 움직임이라는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에 따른 대상의 위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시간에 따른 대상의 위치 변화.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달의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냐? 계절이 바뀌는 동안 별자리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냐? 이런 것들이 바로 모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 제목이 모션 인 원 디멘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 거야? 자, 어떤 대상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거야. 자, 관심이 있는데 이 위치 변화가 직선상 1차원에서 일어나더라. 1D에서 일어나더라. 다시 말하면 이 관심 대상의 1차원 모션을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물체의 1차원 모션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변위, 다음 속도, 다음 가속도. 그리고 이때 필요한 수학적인 도구가 두 개 있어요. 미분과 적분. 용어 자체는 익숙하죠? 자, 그럼 변위, 속도, 가속도가 뭔지, 미분, 적분이 이 물체의 모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변위는 위치 변화라는 뜻이에요. 위치 변화니까 정의는 말 그대로 나중 위치, final position에서 처음 위치, initial position 빼주면 되고요. 기호로는 델타 x라고 씁니다. 단위는 미터고요. 자,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distance. 이 거리랑 뭐가 다른 거냐? 자, 거리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길이에요. 길인데 어떤 길이냐? 물체가 따라 움직인 경로, 패스의 길입니다. 자, 그럼 아래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변위와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이 사람이 A에서 C로 움직일 때 변위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자, 변위 델타 X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인데, 자, 나중 위치가 C고요. 처음 위치가 A. 자, C의 좌표가 플러스 2고요.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결국 델타 X는 플러스 4다. 자, 그럼 거리는 어때요? 디스턴스. 거리는 경로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몇 칸 움직였는지 세면 돼.
A에서 C로 갈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 움직였네. 자, 따라서 디스턴스는 4다. 똑같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분이 B에서 A로 움직입니다. 자, 이때 변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변이 델타 X는 마지막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인데, 마지막 위치가 A고요. 처음 위치가 B. 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고요. B의 좌표는 0이니까 결국 변이는 마이너스 2다. 자, 거리는 어때요? 거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몇 칸 움직였는지 세보면 B에서 A까지 자, 한 칸, 두 칸. 2네. 다르죠? 심지어 변이는 음수야. 이게 무슨 뜻이야? 처음 위치보다 나중 위치가 더 왼쪽, 좌표축 상에서 마이너스 쪽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왼쪽으로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였다. 라는 뜻이죠. 결국 변이와 거리는 뭐가 다른 거야? 변이에는 이 움직임의 방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분이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움직였대. 자, 이때 변이를 한번 구해봐라. 자, 변이 구할 때는 처음 위치랑 마지막 위치만 중요해요. 중간에 어디를 거쳐 갔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변위의 정의가 마지막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니까.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 위치, 여기서는 B고요. 처음 위치는 A네. 자, B의 좌표 0이고요. A의 좌표 마이너스 2. 그래서 델타 X는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돼요? 몇 칸 움직였는지 세보면 된다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C까지 갈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갈 때 한 칸, 두 칸. 그래서 총 6칸 움직였다. D는 6이다. 자, 변이와 거리가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자, 그럼 언제 변이를 쓰고 언제 거리를 쓰냐?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물리에서는 변이를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이 문제에 변이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거리를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변위의 크기와 부호를 확인하면 우리 관심 대상의 위치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매번 이렇게 변위 구하기는 좀 귀찮아요. 예를 들어서 X축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자동차의 변위,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확인해봐라 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10초마다 한 번씩 위치를 측정했나 봐. 이 모든 구간 하나하나에 대해서 변위를 다 따로 구해주는 거는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자동차의 위치 변화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바로 포지션 타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Y축의 위치, 미터, X축의 시간, 타임, 놓은 다음에 이 시간에 대한 자동차의 위치를 표시해줘요. 자, 여기서는 표에 주어진 것처럼 10초 간격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먼저 0초일 때 자동차의 위치 대략 30m 이렇게 점 찍어서 표시해 주고요. 자, 다음 10초일 때 자동차의 위치 대략 50m. 자, 다음 20초일 때 위치는 대략 40m 정도 되고요. 자, 30초일 때 위치는 0이네. 자, 그 다음 40초일 때 위치 마이너스 40 정도 되고요. 자, 마지막 50초일 때 위치 F는 대략 마이너스 55m 정도 된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 자동차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아주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그럴듯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보기는 좋거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한계냐? 예를 들어서 15초일 때 내가 자동차의 위치가 궁금해. 이 정확한 위치 알 수 있어요? 뭐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펑션,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포지션 타임 그래프를 수학적인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x가 t에 대한 3차 함수인가 봐. 그래서 만약 내가 15초일 때 자동차의 위치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포지션 타임 펑션에 15초를 대입하면 돼. 이 그래프 가지고 눈대중으로 뭐 어림짐작할 필요 없이 이거 계산만 하면 이 정확한 위치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자, 다른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25초일 때 위치가 궁금해? 그러면 25초 대입하면 돼. 그럼 뭔가 값이 나올 거야. 그치? 그렇다고 이 그래프가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유리하고 함수는 특정한 시간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데 유리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포지션 타임 그래프로부터 펑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시간 ti일 때 또는 0일 때 위치가 xi고요. 자, 시간 tf일 때 마지막 위치가 x, f인 어떤 물체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위치가 달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포지션 타임 펑션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위치가 변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xt는 t에 대한 1차 함수가 될 거고요. 자, 이 함수가 ti 또는 뭐 0, xi 의 tf, xf 이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0 더하기 b인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x, i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b는 xi. 자, 그 다음에 tf, xf도 지나니까 x에다가 tf 대입하면 atf 더하기 b인데 b가 xi라고 했죠. 자,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xf가 나와야 돼. 자, 여기서 a 구할 수 있죠. 자, a는 xf 빼기 xi 나누기 tf 빼기 0 뭐 또는 tf 빼기 ti가 됩니다. 자, 결국 xt는 일반적으로 쓰면 xf 빼기 xi tf 빼기 ti 곱하기 t 더하기 xi가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xf 빼기 xi 나누기 tf 빼기 ti를 기울기 여기 뒤에 있는 xi를 y 절편 이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간단하지? 자, 이렇게 포지션 타임 펑션 구하고 보니까 여기 기울기 xf 빼기 xi 나누기 tf 빼기 ti 여기에 뭔가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ti 0초부터 tf 5초까지 흘렀을 때 물체의 위치가 xi 5m부터 xf 10m까지 변했다고 합시다. 자, 이때 기울기 구해보면 xf가 10m, xi가 5m, tf가 5초, ti가 0초
계산해보면 1m 나누기 세컨. 자, 그래서 결국 이 기울기의 의미는 주어진 5초의 시간 간격, 타임 인터벌, 델타 t 동안 평균적으로 1초에 1m씩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시간 간격 델타 t에 대한 위치의 변화 델타 x의 정도를 분수로 나타낸 값을 속도 또는 평균 속도 라고 하고요.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갖는 두 물체가 있을 때 여기 왼쪽 물체는 천천히 움직여. 또는 오른쪽 물체는 빨리 움직여. 이런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왼쪽 물체의 속도는 1m/s야. 오른쪽 물체의 속도는 10m/s야. 그래서 오른쪽 물체가 왼쪽 물체보다 10배 빨리 움직여. 이런 식으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상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표현. 이게 바로 물리의 수학이 필요한 이유예요. 어렵지 않죠? 자,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평균 속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 포지션 타임 그래프에서 두 점 ti, xi, tf, xf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 자, 다음 평균 속도의 수학적인 정의는 뭐냐? 시간 간격 델타 t에 대한 위치의 변화 델타 x의 정도를 분수로 나타낸 것이다. 식으로 쓰면 델타 x 나누기 델타 t고 이게 평균 속도 v의 수학적인 정의다. 자, 이 정의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 평균 속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아까 자동차로 돌아가서 먼저 A와 B 사이 평균 속도 VAB 한번 구해 봅시다. 자, 평균 속도의 정의에서 델타 x 나누기 델타 t 계산하면 되는데, 자, 델타 x는 마지막 위치 빼기 처음 위치, 델타 t는 마지막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고요. 자, 그래프에서 값 한번 읽어봅시다. xf는 50m, 그렇죠? xi는 30m쯤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tf는 10초, ti는 0초. 계산하면 플러스 2m/s다. 자, 그래서 0초에서 10초 사이 이 시간 간격에서는 자동차의 위치가 1초당 평균적으로 플러스 2m씩, 다시 말하면 양의 x축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 CD 사이 평균 속도 VCD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의 정의에서 델타 x 나누기 델타 t인데 델타 x는 xf 빼기 xi, 델타 t는 tf 빼기 ti고요. 자, 그래프에서 값 읽으면 되죠? xf는
D일 때 위치 0m, XY는 C일 때 위치 대략 40m 정도 되네요. 자, TF는 D일 때 시간 30초, DY는 C일 때 시간 20초.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m per 세크다. 자, 그래서 이 20초에서 30초 사이, C, D 사이 시간 간격에서는 자동차의 위치가 1초당 평균적으로 4m씩 변하고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음의 X축 방향으로 변한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포지션 타임 펑션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평균 속도 한번 구해봅시다. 위치 x가 시간 t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먼저 1번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 계산해 봅시다. 평균 속도의 정의에서 1번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 v1 avg는 1번 구간에 대한 델타 x 나누기 1번 구간에 대한 델타 t가 되고요. 델타 x는 마지막 위치 빼기 처음 위치야. 그치? 자, 그래서 1번 구간의 마지막 위치 x1f 빼기 1번 구간의 처음 위치 x1i, 이게 델타 x1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t는 마지막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야. 자, 그래서 1번 구간의 마지막 시간 t1f 빼기 1번 구간의 처음 시간 t1i가 델타 t1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포지션 타임 펑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x1f랑 x1i를 t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t에다가 t1f를 대입하면 x1f가 되고요. t에다가 t1i를 대입하면 x1i가 돼. 그치? 나누기 t1f 빼기 t1i다. 자, 여기서 보니까 상수항 지워지고요. 분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약분되네. 자, 그래서 결국 A가 된다. 예상했던 결과예요. 평균 속도는 이 구간 양 끝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럼 A 나오는 거 맞아? 맞죠? 자, 다음 구간에 대해서도 한번 구해봅시다.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의 정의에서 2번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 V2AVG는 2번 구간에 대한 델타 X 나누기 2번 구간에 대한 델타 T가 되고요. 자, 델타 X는 마지막 위치 빼기 처음 위치라고 했죠. 2번 구간의 마지막 위치 X2F 빼기 2번 구간의 처음 위치 X2I가 되고요. 자, 델타 T는 마지막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라고 했죠. 2번 구간의 마지막 시간 빼기 2번 구간의 처음 시간이 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포지션 타임 펑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x2f랑 x2i를 우리가 t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t에다가 t2f를 대입하면 x2f가 되고요. t에다가 t2i를 대입하면 x2i가 됩니다. 나누기 t2f 빼기 t2i. 자, x0, x0 없어지고요. a로 묶어주면 t2f 빼기 t2i가 되는데, 이거 약분되죠? 자, 그래서 결국 a가 된다. 어때요? 예상했던 결과예요? 평균 속도는 이 구간 양 끝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a 나오는 거 맞아? 맞죠. 자, 이렇게 위치 x가 시간 t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구간에 관계없이 평균 속도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이 평균 속도가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물체의 평균 속도는 A야 라고만 해도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체의 움직임이 좀 복잡한 경우에도 이 평균 속도면 충분할까? 자, 이번에는 이 위치 x가 시간 t에 대한 7차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복잡하지, 그치? 자, 그럼 먼저 1번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 구해봅시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평균 속도의 정의에서 v1, av지 1번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는 델타 x1, 1번 구간에 대한 델타 x 나누기 델타 t1, 1번 구간에 대한 델타 t가 되고요. 자, 델타 x는 마지막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니까 1번 구간에 대한 마지막 위치 x1f 빼기 1번 구간에 대한 처음 위치 x1i 나누기 델타 t는 마지막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죠. t1f 빼기 t1i가 된다. 자, 여기서도 포지션 타임 펑션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x1f랑 x1i를 시간 t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t에다가 t1f를 대입하면 x1f가 된다. 자, 땡땡땡 해서 대입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t에다가 t1i를 대입하면 x1i가 된다. 자, 이것도 땡땡땡 해서 대입했다고 칩시다. 나누기 t1f 빼기 t1i. 자, 계산하면 뭐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은 이렇게 이 구간에 양 끝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을 겁니다. 자, 구했다고 치고 v라고 합시다. 이거 0보다 클까? 0보다 작을까? 이거 직선 생긴 거 보세요. 0보다 크겠죠? 자, v는 양수입니다. 자, 다음 2번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 평균 속도의 정의에서 2번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 v2 avg는 델타 x2 나누기 델타 t2가 되고요. 자, 델타 x2는 2번 구간의 마지막 위치 x2f 빼기 2번 구간의 처음 위치 x2i 나누기 2번 구간의 마지막 시간 t2f 빼기 2번 구간의 처음 시간 t2i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구간을 기가 막히게 잡았네. x2f가 x2i랑 같대요. 자, 그럼 v2 얼마야? 0이지, 그치? 볼 것도 없어. 자, 이 구간에 양 끝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자, 그래서 이 1번 구간에 대해서는 평균 속도가 v고요. 2번 구간에 대해서는 평균 속도가 0이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아니면 누가 틀린 거야?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죠? 그쵸? 이 사람들은 그냥 정의대로 한 거야. 그치? 둘 다 무죄야. 잘못이 있다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이 평균 속도 정의한 놈한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과서에 있는 정의나 법칙이 막 신성하고 완벽할 것 같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허점투성이에요.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 평균 속도에는 한계가 있더라. 물체 운동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평균 속도를 가지고는 이 운동 상태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누구는 평균 속도가 큰 V라고 하고, 아니, 누구는 0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되겠어? 안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귀찮지만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눈 다음 이 각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를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가 1m/s입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가 3m/s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이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이면 이 구간을 잘게 나누면 잘게 나눌수록 더 정확해지는 거 아니야? 10개로 나누면 5개로 나눴을 때보다 2배 더 정확해질 거고요. 20개로 나누면 또 10개로 나눴을 때보다 2배 더 정확해질 거고 40개로 나누면 또 2배 더 정확해지고 자, 이런 식으로 무한히 잘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 무한히 정확해지지 않을까? 그치? 자, 예를 들어서 5초와 무한히 가까운 어떤 시간, 이 시간에 대한 평균 속도를 내가 구해줬다고 해봐. 이 아주 짧은 시간 간격, 이 순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해서 거의 100%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자, 이렇게 시간을 무한히 잘게 쪼개서 나온 이 무한히 짧은 시간 간격, 순간에 대한 속도를 순간 속도 또는 그냥 속도라고 하고요. 자, 수학적으로는 이 평균 속도랑 똑같아. V는 델타 X 나누기 델타 T야. 그런데 뭐만 다르다? 이 시간 간격 델타 T가 무한히 짧은 것만 다르다. 델타 T가 무한히 0에 가까운 것만 다르다.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맨날 이렇게 이 리미트 써줘야 돼. 응? 귀찮게. 자, 이 델타 t는 아주 작은 델타 t니까 자, 이 대문자 델타를 소문자 d로 바꿔서 그냥 dt라고 씁시다. 자, 그럼 이때 델타 t가 아주 작으니까 델타 x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을 거거든. 그치? 위치가 아주 조금밖에 못 변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델타 x도 마찬가지로 dx라고 쓰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미분이 됩니다. 자, 이 미분이 바로 이 순간 속도의 정의고요.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야. t 3초인 순간에 이 물체의 정확한 운동 상태, 속도가 어떻게 되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3초인 순간에 대해서 뭘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 순간 속도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위치 x가 시간 t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임의의 시간 t인 어떤 순간에 대한 이 순간 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시간 t와 아주 가까운 어떤 시간 t 플러스 델타 t 사이에 평균 속도를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식으로 쓰면 순간 속도의 정의 평균 속도랑 똑같아. 델타 x 나누기 델타 t야. 그런데 뭐만 다르다? 델타 t가 무한히 작은 것만 다르다. 자, 그래서 델타 t가 무한히 0으로 갈 때, 자, 델타 x는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 xf는 x2고요. xi는 x1이죠. 자, 그래서 xf 빼기 xi. 이게 델타 x고요. 자, 델타 t는 어때요? 이 구간에서 tf는 t 플러스 델타 t입니다. ti는 그냥 t네. 자, 그래서 tf 빼기 ti. 자, 여기 t랑 t랑 없어지네요. 그래서 t가 무한히 작아질 때 델타 x는 x2 빼기 x1. 델타 t는 그냥 델타 t다. 자, 여기서 포지션 타임 펑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x2와 x1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구해 봅시다. x2는
t 대신 tf를 대입하면 돼요. tf가 t 플러스 델타 t니까 자, 이게 x2고요. x1은 t에 t 대입하면 돼요. ti가 그냥 t였거든. 자, 나누기 델타 t. 저기 앞에 t에 대한 2차식 한번 전개해 볼게요. a 곱하기 t제곱 더하기 2t 델타 t 더하기 델타 t의 제곱. 보니까 여기 t에 대한 2차항이랑 여기 t에 대한 2차항이 같아.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도 없어지죠. 자,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t에 대한 1차식만 남아요. 나누기 델타 t다. 그런데 여러분, t는 0이에요. 아주 작긴 하지만 0은 아니지. 그래서 약분이 됩니다. 델타 t, 델타 t, 델타 t. 그래서 a 곱하기 2t 더하기 델타 t만 남아요. 자, 근데 여러분, 델타 t는 거의 0이잖아? 아주 작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 델타 t 더하나 안 더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EAT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위에서는 0 아니야 하면서 약분 실컷 해놓고 여기서는 거의 0이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학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인 수학적인 융통성입니다. 뉴턴도 이런 융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시간 t와 t 플러스 델타 t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 간격, 이 순간에 대한 평균 속도 또는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된다? EAT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초일 때 순간 속도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구한 V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됩니다. 2A, 2니까 4A. 4초일 때 궁금해. 그럼 뭐 똑같이 V에다가 4 대입하면 돼요. 8A가 나오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를 미분해서 순간 속도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말 그대로 모든 순간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속도에 대한 매우 정확한 설명이 가능해요. 자, 순간 속도의 수학적인 정의와 의미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럼 순간 속도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간격이 아주 짧다는 것 말고는 평균 속도랑 별로 다를 것도 없다고 했거든. 점 t, x1이랑 아주 가까운 점 t 플러스 델타 t, x2를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상 아주 가까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죠? 그쵸?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죠. 그래서 순간 속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자, 아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했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럴듯한 것 같아.
여러분 대화 가서 이거 하려고 고등학교 때 미분 배운 거야. 자, 그래서 여태까지 한 거 정리해 보면 먼저 이 위치 시간 함수를 미분해서 이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순간 속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다? 이 위치 시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다.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시간에 따라서 위치만 변할 수 있냐? 아니죠. 시간에 따라서 속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어떤 시간 간격, 델타 t에 대한 속도의 변화, 델타 v의 정도를 분수로 나타낸 값을 가속도 또는 평균 가속도라고 하고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평균 가속도 AAVG는 속도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의 변화량. 자,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은 마지막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시간의 변화량은 마지막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다. 자, 그래서 평균 속도랑 스타일이 비슷하죠? 위치가 속도로 바뀐 것 말고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야? 그렇지. 주어진 델타 t에 대해서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지 뭐 아니면 천천히 완만하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값이 바로 가속도입니다. 자, 단위는 속도 미터 퍼 세크 나누기 시간.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평균 가속도면 충분할까? 이 평균 가속도만 가지고 모든 형태의 속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그럴 리가 없지. 우리 평균 속도 할 때 이미 확인해 봤잖아. 자, 왼쪽 경우처럼 이 속도 변화가 간단한 경우에는 어때요? 자, 이 첫 번째 구간에 대한 평균 가속도 A1, AVG 이거나 이 두 번째 구간에 대한 평균 가속도 A2, AVG나 서로 어때? 서로 같다. 왜? 직선이니까. 기울기 항상 일정하잖아. 그치?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평균 가속도를 써도 물체의 속도 변화를 설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찮다. 자, 하지만 이 오른쪽 경우처럼 이 속도 변화가 복잡한 경우에는 어때요? 자, 첫 번째 구간에 대한 이 평균 가속도 A1, AVG와 자, 이 두 번째 구간에 대한 평균 가속도 A2, AVG가 서로 어때? 이거 완전히 다르지? 하나는 0이 아닌데 하나는 0이야. 대충 기울기만 구해봐도 그래.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평균 가속도 가지고는 물체의 속도 변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누구는 0보다 크다고 하고, 아니, 누구는 0이라고 하잖아. 그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순간 가속도를 구해주면 된다. 자, 또 시간을 무한히 잘게 쪼개서 이 무한히 짧은 시간 간격, 순간에 대한 가속도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순간 가속도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순간 가속도는 평균 가속도랑 똑같아. 그냥 델타 V 나누기 델타 T야. 그런데 뭐만 다르다? 이 델타 T가 0에 무한히 가까운 것만 다르다. 자, 맨날 이렇게 리미트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델타 t가 아주 작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 델타 대신 소문자 d를 써준다. 자, 그럼 덩달아서 델타 v도 대문자 델타 대신 소문자 d를 써서 표현해준다. 자, 이게 바로 순간 가속도의 정의고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야. 3초인 순간의 가속도가 얼마냐? 3초인 순간에 이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변하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3초인 순간에 대해서 순간 가속도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 속도 V가 시간 T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네요. 임의의 시간 T인 어떤 순간에 대한 순간 가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시간 T와 아주 가까운 시간 T 플러스 델타 T 사이에 평균 가속도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순간 가속도 A는 그냥 델타 V 나누기 델타 T야. 평균 가속도랑 똑같아.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이 델타 T가 엄청 작은 것만 다르다. 자, 그러면 델타 V랑 델타 T만 구해주면 되죠. 자, 델타 V는 VF 빼기 VI야. 자, 이 구간에서 VF는 V2고요. VI는 V1이지. 자, 그래서 V2 빼기 VI가 델타 V고요. 자, 델타 T는 TF 빼기 TI야. 자, 이 구간에서 T 플러스 델타 T가 TF고요. T가 TI입니다. 자, 그래서 TF 빼기 TI는 T 플러스 델타 T 빼기 T다. 여기 T랑 T 없어지네. 자, 정리하면 T는 엄청 작고요. 델타 V는 V2 빼기 V1이고 델타 T.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VT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V2랑 V1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V2는 T에다가 TF, T 플러스 델타 T를 대입하면 돼. 그치? 빼기. V1은 T에다가 TI를 대입하면 돼. 그냥 T. 자, 나누기 델타 T. 자, 여기 상수 없어지고요. T에 대한 1차 항도 없어지네. 남은 것만 써주면 A 곱하기 델타 T 나누기 델타 T다. 자, 여러분, 델타 T는 0이야? 아주 작긴 하지만 0은 아니죠. 그럼 약분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약분하면 T가 엄청 작을 때 A다. 자, 그럼 이 리미트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자, 결국 A다. 결국 속도 V가 시간 T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순간 가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는 거야. 그럴듯해? 자, 그럼 여기서 이 순간 가속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어떻게 돼요? 이 시간 간격이 아주 작다는 것 말고는 평균 가속도랑 별로 다를 것도 없어. 그치? 점 t, v1과 아주 가까운 점 t 플러스 델타 t, v2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어때? 일정한 거 맞아? 그치? 직선이니까 맞죠? 자, 이렇게 순간 가속도까지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순간 속도나 순간 가속도 구할 때마다 이렇게 리미트 어쩌고 하면서 매번 계산해야 돼? 그럴 필요 없지?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공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xt가 a 곱하기 t의 n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때 순간 속도 v는 dx, dt, x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되고요. 자, 미분해봐. a 곱하기 n 곱하기 t의 n-1승 이렇게 되죠. 자, 이항 정리 이용하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제가 정리해 놨어요. 이 정도는 공식 써도 괜찮겠죠? 자, 그럼 여태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이 위치 시간 함수를 미분해서 혹은 dx, dt를 구해서 우리가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순간 속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야? 그렇지. 위치 시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자, 또 이 속도 시간 함수를 미분해서 또는 dv dt를 구해서 우리가 순간 가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순간 가속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야? 마찬가지로 앞에 속도 시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니까 이 위치 시간 함수를 2번 미분해도 순간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 시간 함수만 알면 모든 순간에서의 속도, 순간 속도, 그리고 모든 순간에서의 가속도, 이 순간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볼까? 뭐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거꾸로 가는 거 한번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에서 V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또는 V에서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자, 이 방법만 알아내면 이제 완벽합니다. 그치? 자, 그럼 먼저 V에서 X 구하는 방법 한번 공부해 볼게요.